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박소연, 한다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지는 소식과 바쁜 일정들 속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가려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간 시간 사이로 정작 알아둬야 할 유익한 지식들을 무심하게 흘려보내곤 하는데요. 오늘 잡학사전에서는 우리 일상과 일터를 더 똑똑하고 또 안전하게 지켜줄 실용적인 소식들을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에서 잠시 쉬어가며 나에게 꼭 필요한 알짜 정보들을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도입률이 향후 10년 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대외 경제동향 보고서를 보면 10년 뒤 한국의 AI 도입률은 50%에 달해 주요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다만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의 구조상 실질적인 생산성 증대 효과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함께 나왔습니다. 걱정스러운 대목은 전 산업으로 확산하는 AI 기술이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청년 고용 시장에 또 다른 한파를 끌고 올 수 있다는 점인데요. 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줄이면서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직무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잃기 쉬워진 까닭입니다. 정부는 제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오는 3분기 중 청년층 일자리 회복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가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대졸 실업자는 48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9천 명 늘어나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전체 대졸 실업자의 64%인 30만 9천 명을 차지했고 사회 진출 경험이 전혀 없는 취업 무경험 실업자도 4만 8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에 더해져서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확산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신규 채용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여파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 청년층 일자리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재정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 지원안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의 금융업체와 금융콜센터 등 연계 서비스 업체 등을 대상으로 포괄 임금 오남용 감독에 돌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익명 제보가 접수된 금융권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당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구로와 가선단지에서 진행된 1차 감독에서는 점검을 받은 7개 업체 모두에서 임금체불과 공짜 야근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금융권 점검에 이어 불법 관행이 뿌리 뽑힐 때까지 릴레이 지도 감독을 엄정하게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소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이나 키오스크,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 보면 처음 사용하는데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 반면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라 당황했던 경험도 있으실 텐데요. 이처럼 사람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UX 리서처를 만나보겠습니다. UX 리서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전문가입니다. 새로운 앱이나 웹 서비스, 키오스크처럼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사용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과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반응을 미리 살펴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UX 리서처는 실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사용하게 한 뒤
어떤 부분에서 망설이고 어떤 기능을 자주 사용하는지 직접 관찰합니다. 또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불편했던 점과 필요한 기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사용하기 쉬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데요.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시선 추적 기술 등을 활용해 사용자 경험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UX 리서처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IT 기업에서는 새로운 앱이나 웹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해 불편한 점을 미리 찾아내는 UX 리서치를 진행합니다. 또 은행 앱이나 온라인 쇼핑몰, 배달 서비스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플랫폼에서도 화면 구성과 이용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의료기기처럼 디지털 기능이 적용되는 제품을 개발할 때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환경을 연구하는데요. 최근에는 무인 주문기와 공공기관 서비스까지 사용자 경험 연구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UX 리서처는 사람들의 작은 불편을 찾아 더 나은 서비스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UX 리서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사용자가 어디에서 불편을 느끼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원인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통 능력과 조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이터 활용 능력도 필요합니다. 또 심리학과 디자인, 통계,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이해하면 사용자의 행동을 더욱 폭넓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생각하는 공감 능력과 호기심이 UX 리서처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X 리서처가 되는 길은 다양합니다. 심리학과 산업공학, 디자인 경영학, 인간공학, 컴퓨터공학 등 다양한 전공을 바탕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UX와 데이터 분석을 함께 배우는 교육 과정도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 사용자 조사와 프로젝트 경험을 쌓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서비스 기획이나 디자인,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UX 리서처로 활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IT 기업과 스타트업은 물론 제조기업과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만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UX 리서처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이렇게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이해하는 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좋은 서비스는 뛰어난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경험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이 더해질 때 비로소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만들어지는데요. UX 리서처는 오늘도 사람의 경험을 더 나은 서비스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 쓰는 앱이나 키오스크 뒤에 이 사용자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면서 더 편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UX 리서처의 노력이 숨어 있었는데요. 이 좋은 서비스의 바탕에는 뛰어난 기술보다 사람에 대한 깊은 공감과 관찰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어서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한다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아르바이트생과 직장인, 또 자영업자까지 모두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1,320원보다 380원, 비율로는 3.7% 오른 금액인데요. 시급만 보면 380원 차이지만 하루와 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받는 임금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는 한 달 생활비와도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소식인데요. 새로운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또 월급으로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오늘의 잡정보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세전 223만 6,300원입니다.
올해 같은 기준의 월급과 비교하면 한 달에 79,420원 오르는 셈인데요. 1년 동안 같은 조건으로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임금은 약 95만 원 증가합니다. 다만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시간을 반영한 환산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제 받는 월급은 하루 시간과 근무일 수, 또 주휴수당 적용 여부, 각종 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정규직이나 계약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청소년 근로자, 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기로 적었어도 해당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시급뿐 아니라 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자신의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눴을 때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확인이 필요한데요. 업종과 근로계약 기간 등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 외에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도 급여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급여 명세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는 채용 공고에 적힌 시급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공고에 표시된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아니면 기본 시급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시급과 근무시간, 또 휴게시간, 급여일과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를 받은 뒤에는 실제 근무 시간과 지급된 임금이 맞는지 급여 명세서와 함께 비교해봐야 하고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무 일정과 출퇴근 시간, 급여 입금 기록 등을 보관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의 고시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시급 380원의 변화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월급과 연봉이 달라지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사업주에게도 인건비와 채용 계획을 미리 점검해야 하는 변화가 됩니다. 새로운 최저임금이 시행되기 전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 시간과 주휴수당을 확인하고 또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와 내년도 급여 기준을 미리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시급 380원의 차이지만 이 근로자에게는 한 달의 살림살이가 또 사업주에게는 한 해의 운영 계획이 달라지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자신의 근로계약과 급여 기준을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김하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소한 직업과 미래 유망 직종을 소개해드리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도로가 물에 잠기는 상황, 산불이 빠르게 번지거나 건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재난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위험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사람들, 오늘 알아본 직업은 스마트 재난관리 전문가입니다. 스마트 재난관리 전문가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재난에 대비하는 직업입니다. 폭우와 홍수, 산불, 지진은 물론이고요. 화재와 건물 붕괴 등 생활 속 사고 위험도 살펴봅니다. 과거의 재난 자료와 날씨 정보 등을 분석해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곳을 찾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요. 대피와 구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대응 방법을 마련합니다. 업무는 크게 예방과 대응, 복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는 위험한 장소와 시설을 점검합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각종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위험이 발견되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합니다. 대피 장소와 이동 경로도 정하고요. 기관별로 맡아야 할 일도 미리 나눕니다. 재난이 발생한 뒤에는 현장의 사진과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피해가 큰 곳을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살펴봅니다. 이후에는 사고 원인을 분석해서 대응 방법을 보완합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재난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거나 산불이 빠르게 번지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도시는 건물과 사람이 밀집해 있어서 작은 사고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인공지능과 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위험한 상황을 더 빨리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가 확대되면서 관련 전문가의 역할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재난관리 전문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정해진 전공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방방재와 안전공학, 건축과 도시공학 등이 관련 있고요.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공부하면 재난정보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도와 통계 자료를 읽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재난대응 훈련이나 안전활동에 참여해 현장을 경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후에는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연구기관 등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회사나 정보기술업에서 관련 업무를 맡기도 합니다. 스마트 재난관리 전문가에게는 꼼꼼한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위험 신호도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많은 정보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골라내는 판단력도 중요합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여러 기관과 협력해야 하는 만큼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하고요. 사람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강한 책임감도 꼭 필요합니다. 재난이 발생한 뒤 피해를 수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위험을 발견하고 대비하는 일, 첨단 기술로 사람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사람들, 오늘은 스마트 재난관리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네, 재난이 발생한 뒤 수습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을 이용해 위험을 미리 막아내는 스마트 재난관리 전문가의 역할이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이 첨단 기술과 사람의 책임감이 더해져서 우리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주는 유망한 분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은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다른 나라에서는 퇴근 후 업무 연락을 차단을 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 이어서 호주에서도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연락 두절권이 시행이 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퇴근 후에 카카오톡 업무 지시를 금지하자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어 있는 요즘 퇴근 후에 알림 소리에 가슴이 철렁하는 직장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연 아나운서, 현실에서 느끼는 디지털 번아웃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퇴근 도장을 찍어도 마음은 퇴근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녁을 먹거나 휴식을 취할 때 사내 메신저나 카카오톡 알림이 울리면 나도 모르게 긴장 상태가 되는데요. 당장 처리할 일이 아니더라도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일터로 마음이 불려가기 때문입니다. 연결되어 있을 권리가 오히려 상시되기라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퇴근 후에도 온전한 휴식을 누리지 못하는 정신적 피로감이 매우 큽니다. 이 퇴근 후에 하는 연락이 개인의 휴식권이라는 것을 침해를 하는 또 다른 노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럼 다원 아나운서, 기업 입장에서는 급한 업무나 돌발 상황 때문에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그런 반론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급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임무도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요. 혜연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 기업들은 업무 현장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고객 대응이 필요한 업종이나 또 해외 협업이 많은 부서에서 퇴근 후에 연락을 금지할 경우 좀 법으로 전면 금지했을 때 소통이 마비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현실적인 고민과 노동자의 휴식권이 부딪히는 지점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제도가 한국 일터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또 필요할까요? 우리 소연 아나운서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예외적인 비상 연락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가적 재난이나 회사 생존이 걸린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단순한 궁금증이나 내일 해도 될 지시는 예약 메일이나 메시지 기능을 활용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술의 편리함이 다른 사람의 저녁 시간을 흔드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이 제도적 안전망과 조직 문화가 함께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법으로 두절권이라는 것을 보장을 하되 이 직무 특성에 맞춰서 유연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까지 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연락을 끌 수 있는 권리는 결국 일터로 돌아왔을 때 더 건강하게 몰입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퇴근 후의 시간은 개인의 삶을 가꾸고 가족과 온기를 나누어야 할 소중한 시간인데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나의 일상에 집중할 수 있는 다정한 일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다정한 일터 문화가 우리 삶에 정착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이정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자빈 스토리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자빈 스토리, 모두가 반대했던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바꾼 인물, 바로 SK그룹 최태원 회장입니다. 오늘날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거함이지만요. 14년 전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겠다고 말했을 땐 세상의 반응은 바로 냉소 그 자체였습니다. 2011년 당시 하이닉스는 오랜 워크아웃과 누적된 적자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는데요. 시장에서는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게 된다면 그룹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승자의 저주로 경고했습니다. 내부 참모들조차 강력하게 만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의 시선은 남달랐습니다. 그의 내수 중심의 SK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도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이 필요하다고 확신했었는데요. 최 회장은 반도체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쌀이자 핵심 인프라라는 신념으로 인수를 밀어붙였습니다. 2012년 그렇게 SK하이닉스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인수 이후 최태원 회장이 보여준 행보는 더욱더 과감했습니다. 인수 첫 해인 2012년 하이닉스는 여전히 적자 상태였지만요. 최 회장은 오히려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3조 8,5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반도체 불황기일 때 투자를 확실히 늘려 호황기를 대비하겠다는 반박자 빠른 투자 전략이었지요. 최태원 회장의 해안이 가장 빛났던 순간은 키옥시아 투자와 인텔랜드 사업부 인수였습니다. 2017년 도시바 메모리 인수전 당시 최 회장은 직접 일본으로 날아가 관계자들을 설득하면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디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낸드 플래시 사업의 경쟁력을 단숨에 끌어올리기 위한 승부수였는데요. 이 과감한 스케일업 전략은 결국 현재 SK하이닉스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안착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최태원 회장은요. 그 결단력의 정점은 최근 인공지능 AI 시대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 성공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HBM을 찾기 훨씬 전인 10년 전부터 최태원 회장은 HBM 기술 개발에 독려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냈고 당장 돈이 되지 않는 기술일지라도요. 미래 고성능 컴퓨팅 시대가 온다면 반드시 쓰일 것이라는 장기적 안목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갈팡질팡할 때 굳건히 방향을 잡고 나아간 리더의 통찰이 지금의 AI 메모리 1위라는 왕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명확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리스크가 없을 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불가능을 말할 때 미래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책임을 지는 결단력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하이닉스 인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 중 하나였다고 말하는 최태원 회장처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 대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결단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네, 모두가 만대할 때 미래의 가치를 읽어내고 또 과감하게 움직였던 최태원 회장의 결단이 깊은 잔상을 남겨주는데요. 이 당장의 불확실성에 흔들리기보다는 멀리 내다보는 해안과 신념이 한 기업의 미래는 물론이고 또 우리 반도체 산업의 지형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을 둘러싼 소식이 잇따르며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성과급 규모를 두고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고 보상 방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기업들은 현금 성과급뿐 아니라 자사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방식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를 RSU,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왜 기업들은 현금 대신 주식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보상 방식의 변화가 일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RSU는 일정 기간 회사에 재직하거나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당장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함께 성장하면 그 성과를 주식으로 나누겠다는 보상 방식인데요. 미국의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는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장기적인 성과입니다. 현금 성과급은 지급하는 순간 보상이 끝나지만 주식은 직원이 회사를 오래 다닐수록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인재의 이직을 줄이고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가 성장할수록 자신의 보상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기업은 대규모 현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재무적으로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는 국내에서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시가총액 100대 기업이 지급한 주식 보상 규모는 2조 원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현대차, 카카오 등도 RSU를 확대하며 성과 보상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삼성전자는 노사 협상을 통해 일부 특별 성과급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는 성과급이 단기적인 보상이었다면 이제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에 더 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결과가 회사의 실적으로 이어지고 그 실적이 주가를 높여 결국 자신의 보상으로 돌아오는 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물론 모든 직원에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주가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으면 실제 보상 가치가 낮아질 수 있고 직무나 사업부에 따라 보상 규모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성과급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붙잡고 함께 성장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회사의 성장이 곧 직원의 보상이 되는 시대, 보상의 방식이 바뀌면서 일터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단순한 현금 보상을 넘어 이 주식을 통해 회사의 미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보상 체계의 변화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이 곧 나의 보상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가 우리 기업의 성과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와 현실을 짚어보는 데이터로 본 일터 잡 이슈 시간입니다. 소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네, 취업을 준비할 때 기업이나 직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고 있는지인데요.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터를 통해 최근 일자리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취업 시장이더라도 사실 산업마다 이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데이터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의 2026년 6월 고용행정 통계를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 9천 명 더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분야는 보건복지 서비스업으로 11만 2천 명이 증가했고요. 숙박 음식점업과 사업 서비스업,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도 모두 증가했습니다. 최근 고용 증가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늘어난 데는 또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사회와 산업 구조의 변화인데요.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돌봄과 의료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늘어 보건복지 분야의 채용이 확대됐고요. 여행과 외식 수요가 회복되면서 숙박 음식점업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디지털 전환이 활발해짐과 함께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에서도 고용이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전부터 취업을 많이 준비를 해왔던 이 제조업이라던가 건설업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제조업과 건설업은 반대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가입자는 13개월 연속 감소하며 지난해보다 9천 명 줄었고요. 건설업도 35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8천 명 감소했습니다. 경기 둔화와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산업별로 고용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중요한 변화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같은 직무라도 어떤 산업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채용 기회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최근 고용이 늘고 있는 산업을 살펴보면 돌봄과 교육, 전문 서비스처럼 사회 변화와 함께 성장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반대로 고용이 줄고 있는 산업은 채용 규모나 모집 시기가 예전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취업 전략도 조금씩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할 때는 직무뿐 아니라 관심 있는 산업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을 할까 이걸 고민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에서 일할까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데이터는 단순히 어떤 산업의 일자리가 늘고 줄었는지를 넘어 노동시장의 변화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채용 시장도 함께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노동시장의 흐름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변화하는 취업 환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노동시장이라는 것이 산업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어디에서 늘고 또 어디에서 줄고 있는지 꾸준히 살펴본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데 보다 현실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원 아나운서 어떤 데이터를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숫자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마냥 웃을 수 없는 고용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두 분은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일자리가 늘었고 또 고용시장도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네, 취업 준비생에게는 채용 기회가 많아졌다는 그런 반가운 신호로 들릴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최근 발표된 6월 고용 동향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 3천 명 증가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반면 청년층 고용률은 오히려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체 고용시장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겁니다. 전체 취업자 수가 늘었는데 이 청년 고용률은 떨어졌다는 게 모순적으로 들리는데 실제 수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6월 청년층 고용률은 43.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는데요. 반면 40대와 50대의 고용률은 각각 0.8%포인트와 0.7%포인트 올랐습니다. 전체 고용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모든 세대가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그럼 연령대별로 완전히 다른 성적표가 나온 건데요. 그렇다면 취업자 수를 끌어올린 일자리는 어느 분야에서 늘었나요? 네,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30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업 등에서 고용이 개선됐는데요. 반면 제조업은 9만 7천 명, 또 건설업은 6만 7천 명 감소하며 산업별 온도차도 뚜렷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많이 진입을 하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아마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업들이 사람을 뽑으려는 움직임도 같이 줄어든 건가요? 네, 그런데 흥미롭게도 채용 공고 자체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고용24에 새로 등록된 구인 인원은 6월 기준 18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1.4% 증가했습니다. 반면 새롭게 구직 등록을 한 사람은 38만 4천 명이었는데요.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는 0.48에 그쳤습니다. 구직자 2명이 경쟁해도 일자리는 한계체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고는 늘었지만 이 구직자 수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기술과 또 구직자가 가진 역량이 맞지 않는 일자리 미스매치도 문제인데요. 공고가 늘었다고 취업 문턱이 바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도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청년 고용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오늘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전체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 숫자만으로 고용시장이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어떤 세대와 산업에서 일자리가 늘고 줄었는지 함께 살펴봐야 실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한다면 채용 규모뿐 아니라 앞으로 수요가 커질 산업과 직무까지 살펴보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취업자 수라는 숫자 뒤에 숨겨져 있는 청년층의 고단한 현실과 또 세대별의 온도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데이터였습니다. 단순한 구인 인원 증가에 그치지 않고 또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또 실질적인 고용 대책이 조속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고영주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이름만 들으면 유럽 브랜드처럼 느껴지는 패션 브랜드가 있습니다. 절제된 스칸디나비아 감성에 서울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더하며 국내를 넘어 해외 패션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워왔는데요. 오늘 기업사전에서 살펴볼 곳은 서울에서 출발해 밀라노와 상하이까지 무대를 넓힌 패션 브랜드 앤더슨 벨입니다. 앤더슨 벨은 김도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2014년 서울에서 시작했습니다. 유럽을 처음 방문했을 당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접한 낯선 분위기와 문화적 차이가 브랜드의 출발점이 됐는데요. 이름에도 이러한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앤더슨은 스웨덴에서 흔히 쓰이는 성을, 벨은 한국의 전통적인 사찰종을 의미합니다. 북유럽의 간결함과 한국의 다채로운 감각처럼 서로 대비되는 문화를 한 벌의 옷에 담겠다는 의미입니다. 앤더슨 벨은 처음에는 일상에서 입기 좋은 캐주얼 의류를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진출을 준비하던 2019년부터 색상과 소재, 실루엣을 과감하게 사용하며 브랜드의 개성을 강화했는데요. 서로 다른 원단을 한 벌에 조합하고 빈티지 데님과 밀리터리 요소의 여성적인 디테일까지 섞었습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요소를 충돌시키며 한눈에 앤더슨 벨의 옷임을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든 것입니다. 앤더슨 벨이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17년입니다. 미국의 고급 백화점 바니스 뉴욕을 시작으로 에센스와 네타포르테, 엔드클로딩 등 글로벌 패션 유통업체에 입점하며 판매망을 넓혀왔습니다. 2023년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제품은 세계 140여 개 판매처에 유통됐고 연간 매출은 약 1,500만 달러로 소개됐습니다. 경복궁 인근 플래그십 매장과 백화점에서는 브랜드의 분위기를 직접 보여주고 해외 편집 매장에서는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왔습니다. 직접 판매와 글로벌 유통을 함께 활용하며 인지도와 매출을 동시에 키운 전략입니다.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도 성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앤더슨 벨은 아식스를 비롯해 레드윙, 헌터, 리바이스, 오토링거 등과 협업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알렸는데요. 2023년에는 밀라노 패션위크에서 첫 해외 런웨이를 열었고 2024년에는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인
권기옥 선생에게서 영감을 얻은 컬렉션을 공개했습니다. 2025년에는 상하이에서 첫 패션쇼를 개최하며 유럽에 이어 아시아 시장으로도 활동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제품 판매를 넘어 패션쇼와 협업 자체를 브랜드를 알리는 콘텐츠로 활용한 겁니다. 앤더슨벨은 해외 브랜드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한국과 북유럽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를 브랜드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플래그십 매장과 협업 제품, 해외 런웨이를 통해 옷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분위기와 이야기도 함께 전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과제는 K-패션에 대한 관심과 유행이 달라진 뒤에도 앤더슨벨만의 디자인이 꾸준히 선택받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만든 옷으로 스톡홀름 감성을 재해석하고 밀라노와 상하이로 무대를 넓힌 앤더슨벨. 한국 패션 브랜드가 세계 시장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하나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네, 앤더슨벨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꾸준하게 선택받는 패션 브랜드로 지속되기를 바라봅니다.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전국의 숨겨진 매력과 맛집, 축제, 그리고 가장 핫한 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어디 갈까 합니다. 장마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는 8월, 밤바람을 맞으면서 조선시대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 경기도 수원입니다. 올해로 무려 10회를 맞이하면서 더욱 특별해진 대표적인 야간 축제, 2026 수원 국가유산 야행을 소개합니다. 이번 축제는 10번째 밤, 수원 연향이라는 주제로 펼쳐지게 됩니다. 연향이란 궁중에서 열리는 특별한 잔치를 말하게 되는데요. 10년 동안 수원을 빛내준 국가유산 야행의 발자취를 축하하기 위해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밤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8월 14일 금요일부터 8월 16일 일요일까지 딱 3일간만 열리게 됩니다.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단 4시간 동안만 수원의 밤이 마법처럼 깨어나게 되는 건데요. 올해는 축제구역도 아주 넓어졌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방화소류정과 황홍문, 그리고 수원천 일원부터 시작해서 수원의 탁 트인 심장부인 행궁광장과 팔단문 일대까지 공간이 넓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수원의 밤을 온전히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 국가유산 야행의 매력은 8가지 테마인 8야 프로그램을 따라 즐기는 오감만족 여행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은은한 밤빛의 향연, 야경과 야화입니다. 알록달록한 조명이 비추는 길을 걷다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화홍문과 수원천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전통 등불 전시인 야화는 찍는 곳마다 인생 사진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눈으로 빛을 담았다면 이번에는 걸어볼 차례죠. 야로는 밤빛 아래 수원 화성을 유람하듯 거느는 야간 투어와 환경을 생각하는 플로깅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건강하고 의미 있는 발걸음을 선사하게 됩니다. 여기에 수원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낸 흥미진진한 역사의 체험극, 야사와 무형문화유산 및 지역 예술인들이 들려주는 공연인 야설까지 더해져 눈과 귀를 지루할 틈 없이 꽉꽉 채워지게 됩니다. 축제에서 먹거리와 살거리가 빠지면 굉장히 섭섭하죠. 궁중 다과를 비롯해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던 정갈하고 깊은 맛의 다양한 전통 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야식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역 상인과 아기자기한 공방들이 참여해 개성 넘치는 소품들을 선보이는 야간 마켓, 야시에서는요, 특별한 기념품을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의 고즈넉한 종교시설이나 편안한 숙박시설과 연계해 하룻밤을 온전히 머물다 가는 야숙 프로그램까지 더해지면 완벽한 여름밤의 힐링 여정이 비로소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모든 빛나는 순간들이 모여 완성되는 10번째 밤 수원 연향. 올여름 도심에서 특별한 공중잔치를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여름밤의 추억을 수원에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어디 갈까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최진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자신만의 고유한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생신고를 한 시점부터 부여받게 되는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이와 비슷하게 자신만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또 있다고 합니다. 동네 곳곳에 설치되어 국민들의 이동 편의를 돕는 시설, 버스 정류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알쓸정에서는 전국 대부분의 버스 정류장에 부여된 고유번호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주요 대도시는 세계적으로도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특히 버스의 경우 수많은 버스 노선과 촘촘한 교통망 덕분에 어디서든 쉽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종종 불편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타야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버스 정류장 이름이 같아 어느 쪽에서 버스를 타야 할지 헷갈려 보신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자신이 타야 할 정류장이 어느 쪽인지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버스 정류장에 부여된 고유 번호를 확인하는 겁니다. 버스 정류장의 고유 번호는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가 도입된 후 버스의 실시간 위치와 도착 정보를 정류장과 연결하기 위해 처음 부여됐습니다. 이 고유 번호의 정확한 도입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서울에서는 대략 2000년대 중반부터 버스 정류장에 고유 번호가 붙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류장 이름만 있을 경우 같은 이름의 정류장을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류장의 확실한 구분을 위해 고유번호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렇다면 버스 정류장의 고유번호는 어떻게 부여되는 걸까요? 고유번호 체계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 4자리에서 5자리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서울의 경우 정류장 번호만으로 자신의 위치가 어느 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사용하는 정류장의 5자리 고유번호 중 앞 2자리가 자치구 코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앞에 2자리가 01이면 종로구, 02이면 중구, 23이면 강남구 등 정류장이 소재한 지역을 번호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처럼 버스 정류장 고유번호는 단순한 일련 번호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아주 편리한 체계인데요. 이러한 버스 정류장 고유번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류장 표지판이나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에 쓰여 있는 일련 번호를 확인하는 겁니다. 보통 정류장 이름 근처에 쓰여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버스 정류장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등의 지도 앱에서 해당 정류장을 검색하거나 클릭하면 정류장 이름과 함께 고유번호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도 앱을 사용할 경우 자신이 가야 하는 방향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서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의 비중은 20%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특히 서울 및 주요 대도시는 대중교통 친화도가 매우 높은 수준인데요. 특히 버스는 우리나라 대중교통에서 지하철과 함께 핵심 축을 이루는 교통수단인 만큼 일상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얼마나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버스 정류장의 고유번호 체계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는 초행길도 헤매는 일 없이 잘 찾아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알쓸정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구성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실용적인 소식들을 가득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